좋은 날 눈 이야기. 눈물 TPO의 대명사라. 눈물 TPO의 대명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만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에티켓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TPO, 즉 T, 타임, 시간, TP,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오케이션, 어떤 상황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라 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맥락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반감을 넘어서 부정적이 되기 쉽다. 그 중에서도 눈물은 TPO, 눈물은 TPO. 눈물은 TPO. 눈물은 TPO의 엄격한 작용을 받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다.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타이밍의 상황에 맞게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천의 주인도 바꾸는 위력을 지니지만 아무 때나 흘러넘치는 눈물은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의 표상이 된다. 그렇게 성인에게 눈물은 정말로 꼭 필요한 때만 그것도 절제해서 보여야 하는 최후의 무력인 셈이다. 이처럼 눈물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다가 늘 바짝 마른 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눈은 늘 젖은 채로 촉촉해야 한다. 젖어 있지 않은 눈은 눈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물의 사전적인 정의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죽이거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눈물은 눈을 감싸고 있는 삼겹구조의 복합층이다. 전체의 눈물의 98%를 차지하는 수성 성분을 중심으로 지질층, 무신층이라는 얇은 층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형태다. 수성 성분은 눈물샘에서, 기름 성분은 눈꺼풀 쪽의 마이봄샘에서, 그리고 무신층은 각막 상피와 술전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각각 정확한 양이 정확한 시간에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분비되는 매우 정교한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 눈물층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지질층은 눈물에 기름막을 덮어 증발을 더디게 하는 작용을 하며 무신층은 각막을 매끄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한다. 밤새 눈을 감고 자다가 일어나도 눈꺼풀과 각막이 들러붙지 않는 이유도 뮤신의 코팅 능력 덕분이며 호시탐탐 눈을 노리는 많은 미생물들이 눈알이 달라붙지 못하고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역시 얇지만 믿음직한 뮤신이 눈을 꼼꼼하게 감싸고 있는 덕분이다. 이처럼 눈물의 기능은 첫째, 외부의 유해 인자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둘째, 각막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서 시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외부의 유해 인자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 눈은 외부로부터 열려있기 때문에 채클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에 쉽게 노출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침입에도 취약하다. 다시 말해서 눈 표면에서 이물질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과 미생물들이 자리 잡아서 세를 벌리지 못하도록 이들을 억제하는 경호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는 것이 눈물이다. 하지만 젖은 눈이어야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얼핏 이해되지 않는다. 왜? 눈이 젖어 있어야 잘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흔히 눈을 렌즈나 유리창에 비유하는 것에 익숙해서 눈을 매끄러운 재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은 기능이 같다고 재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눈은 생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눈의 가장 외부 표면인 각막 역시도 일종의 세포다.
각막의 표면은 겉으로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은 이를 확대해 보면은 세포막 위로 돌출된 수많은 육모들로 인해서 매끄럽지 않다. 이 상태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이 육모들로 인해서 난반사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빛이 제멋대로 튀어서는 시야가 선명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눈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육모들을 깎아서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육모를 눈물로 감싸 안음으로써 해결한다. 타고난 다양함을 깎아내서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도 모두를 감싸 안아 화합하는 것이 더 유용한 문제의 해결법임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 말이다. 눈물은 울퉁불퉁한 각막 표면을 코팅해 매끄럽게 만들어줌으로써 빛의 난반사를 줄여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눈물의 3계층 중에서 가장 바깥층이 치질층인 것도 도움이 된다. 증발이 잘 되는 물을 기름층으로 덮어 씌워서 증발을 더디게 하고 매끄러운 기름층으로 한 번 더 덮어서 빛의 난반사를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름층으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눈물층 자체는 워낙 얇기에 눈물은 금방 증발한다. 게다가 눈물의 1차적인 기능이 눈을 씻어내는 것이기에 눈물은 계속 순환해야 한다. 따라서 눈물은 눈을 둘러싼 여러 개의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공급되고 눈을 고루 적신 뒤에 눈물관을 통해서 코로 빠져나가고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만들어진 눈물들이 채운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 콧물까지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부터 눈물의 마지막 종착지는 코 속이므로. 마지막 종착지는 코 속이므로. 헛속이므로. 이렇게 눈물은 증발과 배설을 통해서 조금씩 유실되므로 눈물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눈에 눈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저 눈을 깜빡이기만 하면 되니까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눈을 둘러싼 수십 개의 눈물샘에서 저마다의 할당량을 내놓고 눈꺼풀은 이를 눈 표면에 고루 퍼뜨린다. 눈을 감았다가 뜨는 행위는 마치 자석 스케치 보드의 막대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전의 그림은 모두 지워지고 다시 철가루로 가득 채워진 하얀 판이 나오는 것처럼 눈을 깜짝이는 순간에 눈에 다시 눈물이 고르게 공급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자석 스케치 보드의 철가루들은 아무리 지워도 늘 처음 넣었던 그대로지만은 눈꺼풀은 감았다가 뜰 때마다 새로운 눈물이 다시 눈을 감싼다는 것이다. 눈에 깜빡이면 특히나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 세모의 지질층 분비를 돕는데 눈을 빠르고 세게 감을수록 눈물의 분비는 늘어난다. 반대로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이 말라서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근성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뇌는 3, 4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물을 공급하도록 눈꺼풀 셔터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다. 문제는 이 눈 깜빡임이 명령어의 우선순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는 눈 깜빡임 명령어는 뒤로 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서 등장한 증상이 사무실 눈 증후군이다. 이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가도 막상 안과를 찾아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사람들은 헷갈리게 만드는 증상이다. 이유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하는 일이 잦기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덜 깜빡인다. 여기에 건조한 사무실 공기는 눈물의 증발 속도를 높여서 가뜩이나 마른 눈이 더욱 뻑뻑해진다. 눈물이 적당히 있어야 빛의 난분사가 줄어드는데 눈물이 말라 이 효과가 떨어지니 아무래도 침침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안과를 찾아가면 사무실을 나와서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 그동안 스마트폰에 눈길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다시 눈 깜빡임 명령어가 제 자리를 차지해서 눈을 부지런히 적신 탓에 아무 이상 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눈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눈부터 열심히 깜빡여 보자. 눈부터 열심히 깜빡여 보자. 이것도 무슨 나물인가? 희한하네. 깜빡여 보자. 아유.
메마른 눈 건성한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눈 깜빡이 명령어는 매우 자주 우선순위에 이탈한다. 따라서 메마른 눈물. 쇼그렌 증후군은 1933년 스웨덴의 안과 의사인 헨릭 쇼그렌이 처음 명명한 질환으로 침샘, 눈물샘, 기관지샘, 땀샘, 피지샘 등 전신의 외부 비샘들의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조직 손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외분비샘들이 파괴적으로 되므로 당연히 이들의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눈은 말라서 침침해지고 빛이 바싹 타들어가며 피부는 가문 끝의 논바다처럼 갈라지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마른 눈도 증상만 덜할 뿐 대응이 필요하다. 쇼그렌 증후군처럼 극심하지 않더라도 건성암은 안과에서 일종의 면역질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눈물샘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서 눈물의 양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눈을 닦아내는 청소 기능이 떨어진다. 눈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면 눈에 자극을 주는 이물질과 미생물들의 유착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들은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자극적으로 인해 눈에는 기본적으로 염증성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이런 염증성 반응이 지속되면 결국 눈물샘을 이루는 조직들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고 이런 건성암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한번 파괴된 눈물샘 조직들은 다시 복구되지 않으니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심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눈물의 일차적인 존재 가치는 눈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가진 생물체라면 당연히 눈물이 만들어진다. 동물도 눈을 마르지 않게 보호하고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배출구로 눈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사람을 따라올 동물이 없다. 사람은 감정을 표출하는 용도로 눈물을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존재니까 말이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절대 물론 심지어 기쁘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나 너무 우습거나 감동했을 때도 눈물이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런 반응성 눈물 속에는 카텔콜, 아미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함유량이 평소에 분비되는 눈물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이 북받칠 때 실컷 엉엉 울고 나면 슬픔도 덜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생화학적인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물은 감정의 배출구로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1997년 영국의 전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영국 전역은 큰 슬픔에 빠져들었고 많은 영국인들은 며칠 동안 그 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영국에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흥미로운 보고가 나왔다. 흥미로운 보고네. 흥미로운 보고. 혹자들은 다이애나 효과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행동 자체가 일종의 감정 해방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치유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즉 감정을 숨기고 분노를 마음 깊숙한 곳에 쌓아두는 것보다도 겉으로 드러내서 한바탕 눈물로 흘려버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쯤에서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깜빡여줘야 할 것 같다. 먹잇감을 찾았어. 악어가 먹잇감을 순간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그 눈물을 마시는 나비. 눈물이 나온다. 눈을 명쾌하게 해야 되니까 그 눈물을 마시는 나비가 있다. 눈물은 마음의 시야를 확장시킨다. 눈물은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의지를 북돋운다. 모든 눈물이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악어의 눈물은 오히려 독이 된다. 먹잇감을 물어뜯는 순간 흐르는 악어의 눈물은 자신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존재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턱에 강한 힘을 주면서 발생하는 반사작용일 뿐이다. 그나마 악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낫도림이 부족한 작은 새나 나비에게 잠시 목축음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눈이 억지로 짜내는 악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의 숨통을 쪼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 언제쯤 악의 눈물에 속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까? 참 그렇구나. 이렇게 눈물 눈의 결정적인 한방이 향수라. 흘러야 함에도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가둬진 물이 위험한 것은 사실 물을 피할 수 없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오는 중력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상의 물은 중력의 영향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다. 중력에 의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하고픈 물의 열망은 종종 자신을 가두고 속박하는 존재를 터뜨릴 만큼 강력하다. 터뜨릴 만큼 강력하다. 눈 역시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빛을 받아들이고 상을 맺히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초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이다. 눈의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젤라틴처럼 생긴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 이들은 눈이 공 모양을 유지하는 1차적인 버팀목 역할을 한다. 하지만 눈은 풍선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속물들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시키는 데는 부족하다.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이다. 수정체는 물의 원근에 따라서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면서 빛의 꺾임을 조절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수정체 끝에 붙은 일종의 근육이자 신축성 좋은 고무줄 역할을 하는 선모체, 즉 수정체가 제 스스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모체가 수축해서 짧아지면 수정체는 잡아당겨져서 얇아지고 선모체가 이완되는 느슨해지면 수정체는 잡아당기는 힘에 사라져서 원래대로 둥근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기하군요. 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수정체와 선모체로 인해서 안구 내부에는 하나의 경막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눈 내부와 각막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압과 이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구 내부에 가득 채워놓은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수정체와 각막은 양쪽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서로 딱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적절한 압력을 가진 액체를 채워 이를 보완한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방수다. 방수. 방수란 말 그대로 방에 든 물이라는 뜻의 액체로 선모체에서 만들어진다. 자신 때문에 생긴 공간이니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여기에 채워 넣겠다는 선모체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셈이다. 방. 따라서 선모체는 분당 2 내지 3 마이크로미터의 방수를 만들어 꾸준히 공급한다. 방수. 이처럼 방수는 평상시에 눈의 구조와 시력을 유지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단서가 붙는다.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눈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되는데
방수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이 과정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바다색 동공과 커다란 눈동자, 그 바다색 눈동자에 이렇게 크나?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크나? 녹내장은 시각신경이 위축되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시각신경의 괴사로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을 말한다. 백내장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여 시야를 가리는 질환으로 하얀 어둠이라고 묘사된다. 따라서 녹내장 역시도 녹색과 연관이 있다는 선입견을 자아낸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갑자기 심한 안압 상승과 각막 부종으로 내부가 혼탁해지면서 동공의 색이 불투명한 푸른색으로 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글리코마라는 단어에 청록색 혹은 올리브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실제로 선천성 녹내장으로 큰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녹내장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안구 내부의 높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유효한 어린 아이의 눈 조직과 만나면서 홍채가 확장되어 버쩍버쩍 빈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바람에 매우 큰 눈동자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녹내장의 다양한 관리 중 눈동자가 바다색으로 변하는 급성 녹내장과 눈동자가 커지는 선천성 녹내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가 않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성인이 된 뒤에, 그것도 40살을 넘긴 뒤에 주로 나타나며 증상도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 녹내장인데, 이 경우에 바다색 동공이나 커다란 눈동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초록색 어둠으로 실명하는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어떻든 녹내장은 시각신경의 위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시각신경이 위축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방수의 배출 불량으로 인한 안압 상승이다. 안압 상승. 일반적인 안압은 이렇게 수치가 있는데, 안압이 22토르 이상이거나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양쪽 눈의 안압 차이가 5토르를 넘어가면 일단 녹내장 발생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방수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압은 높아진다. 방수. 나이가 들면서. 그렇다면 안압 상승이 어떻게 해서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일까? 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도 눌려서 위축이 되고, 이 압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계속된 압박에 견디지 못한 시신경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뇌로 영상이 전달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전선이 가구 밑에 눌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설명서를 볼 수가 있다. 지속적인 압력은 전선에 손상을 주어 끊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는 시신경은 결국 위축되다가 괴사되어서 실명을 유발한다. TV 뒤에 꽂는 안테나 선이 빠지거나 끊어지면 멀쩡한 TV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나마도 TV라면 빠진 선을 다시 제대로 꽂거나 끊어진 안테나 선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지만, 한번 죽어버린 시신경은 무슨 수를 써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겨우 0.2mm에 불과한 방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탓이라니,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정교한 장치인가 감탄이 절로 나온다. 또한 흐르는 것은 흐르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옛 선조들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다양한 방면에 두루 적용되는지 새삼 고개 숙여진다. 눈물의 중요성이군요.